공식의 유튜브 완성은 아빠의 도전. Let's go.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아빠의 도전 미국 주식 리포터 코드입니다. 자, 오늘은 비트마인 해석편으로 영상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주총은 솔직히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흔들린 건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번에 나온 조건부 딜 하나 때문에 저는 옵션 가치는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비트마인을 믿어라 말아라가 아니라 지금은 비중으로 싸우는 구간이다. 늘 말씀드렸던 결론을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복잡할 것 없이 주제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총에서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문맥상 이렇게 짚고, 그리고 비스트 인더스트리티즈, 이걸 그냥 유명한 유튜버한테 투자 이렇게 보면 핵심 놓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소개해드릴 중요한 인물 차마스 팔리아 피티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안 보는 MSCI 이슈, 마지막으로 M 내부 1 미만 ATM 가능성 구간에서 결론은 딱 하나. 자, 시작 전에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입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각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트마인이 제 포트에서 비중이 낮은 편이라 굳이 감정적으로 쉴드 칠 생각 없이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면 일단 이번 주총 진행과 커뮤니케이션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깔끔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주주들이 민감해하는 질문들이 있죠. 중요한 안건이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 투표 이후에 뭐가 언제 공시로 정리되는지, 앞으로의 실행 로드맵을 어떤 톤으로 안내할 건지, 약속했던 인물들, 샘 알트먼은 소송건 때문에 바쁘더라도 오는지 안 오는지, 부텔리는 왜 안 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된 답과 후속 안내가 너무 부족했고, 그게 단순 실수라기보다 신뢰를 갉아먹은 이런 방향으로 좀 작동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니라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주총은 정말 별로였습니다. 주총은 행사가 아니라 사실상 신뢰 관리의 자리인데 그 기대를 못 채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비트마인 같은 트레저리 성격 기업은 주총을 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구조도 아니고, 주총이 엉망이라고 해서 바로 구조가 무너지는 구조도 아닙니다. 결국 시장이 끝내 돌아오는 질문은 딱 2가지예요. 이 회사는 자산 스케일을 계속 키울 수 있냐? 그리고 조달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나? 그러니까 주총이 엉망이었다 이 현실과 그래도 구조가 커질 수 있냐 이 질문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2가지를 제가 섞지 않고 제가 분리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계 1위 유튜버 크리에이터 회사 비스트 인더스트리티즈 2억 달러 투자, 이렇게만 들으면 감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왜 그걸 해? 이 반응들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저는 이 딜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중 유통 채널과 온체인 핀테크 접점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포지셔닝, 쉽게 말하면 팬덤과 결제 레일을 같이 만지려는 트라이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트레저리 성격 기업들은 시간이 지나면 투자자들이 꼭 한번 이 질문들을 던져요. 우리는 그냥 코인 들고 있는 종이 회사냐? 아니면 정체성 있는 회사냐? 자, 처음에는 보유량이 전부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보유량만으로는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구간이 옵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선 반대로 이런 질문들도 가능하죠. 트레저리면 그냥 자산 늘리면 되지. 왜 지금 이렇게 주가 박살나는 구간에서 M 내부 1 미만 구간에서 굳이 다른 성격을 가져가려고 하냐? 자, 이 질문도 합리적입니다. 특히 희석 가능성이 있는 구조라면 더 그렇죠. 그럼에도 제가 보는 핵심은 이거예요. 만약 비트마인에 기술 파트너라는 이런 성격이 붙고 거기에 플랫폼 접점이 실제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시장이 이 회사를 보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멀티플이 달라질 여지가 충분히 생기고, 멀티플이 달라지면 주가 체력과 유동성도 같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딜은 단순한 유명인 투자로 보면 오해가 생깁니다. 비트마인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뭔가를 실제로 만들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시장에 일단 던졌다. 그게 이번 딜의 본질에 좀 더 가깝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플랫폼 저점, 그거 말로만 끝나는 거 아닌가? 또 유명인 붙었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래서 저는 이번 딜에서 미스터 비스트만 볼 게 아니라 차마스를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레임은 차마스 팔리아 피티아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차마스 얘기가 나오면 그냥 인맥 아니냐, 뭐 유명 VC 이름 올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시장에 공유된 설명 흐름 기준으로 보면 차마스는 홍보용 투자자가 아니라 애초에 이 판을 자본 시장형 구조로 설계해온 핵심 투자자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차마스를 아주 짧게 정리하면요.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투자로 이름이 좀 알려진 인물이고 기술 기업을 상장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좀 프레임에 강한 타입입니다. 그냥 돈만 넣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고 자금이 붙고 스토리가 정리되는 과정을 자본시장 관점에서 설계하는 사람에 좀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번 딜에서 중요한 건 그가 구경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비스트 쪽에서 핵심 투자자로 언급됐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상대방 리스크가 낮아진다. 비스트 인더스트리티즈가 단순 크리에이터, 개인 브랜드 회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으로 정리되고 확장되고 상장 경로로 가려면 이런 타입이 뒤에서 좀 판을 짜주는 게 유리합니다. 거기에 하나 더, 차마스는 크립토 시장에서도 존재감이 있고 무엇보다 크립토에 우호적인 시각을 가진 쪽으로 분류되는 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 딜이 콘텐츠 투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기반의 핀테크 접점을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순간부터는 크립토를 부정적으로 보는 자본보다 크립토를 확장 산업으로 이런 보는 자본들이 붙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마스가 붙었다라는 걸 인맥이 아니라 자본 시장형 확장 가능성이 좀 커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마인이 단순히 뭐 비스트 지분 들고 있다. 이 수준이면 시장 반응은 좀 이벤트로 끝날 수는 있어요. 유명 유튜버 회사 지분 사태. 뭐 여기서 끝. 그런데 시장에 좀 공유된 설명 흐름 기준으로 보면 비트마인은 지분 4% 확보에 더해 디파이 기술을 공급하는 이런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는 구조로 좀 해석이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간단해요. 이 순간부터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들고 있는 회사에서 끝나지 않고 온체인 금융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 쪽으로 한 발을 걸치게 됩니다. 자, 트레저리 성격 기업이 시장에서 할인받는 이유가 보통 이거죠. 결국 코인 들고 있는 회사잖아. 사업 정체성이 약하잖아. 자산 가격 따라가는 레버리지 종이 아니냐. 자, 그런데 여기에 기술 파트너라는 라벨이 붙으면 시장 프레임이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시장은 종종 숫자보다 먼저 누가 붙었는지를 봅니다. 애매한 이런 파트너가 아니라 최상단 파트너가 붙었다는 것 자체가 추가 딜, 추가 조달의 문이 좀 열릴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트레저리 구조에서 조달 프레임은 곧 생존력이고 조달 프레임이 살아있으면 수급이 급하게 이렇게 무너질 확률이 내려갑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깔끔하게 언급 안 했던 이런 포인트, MSCI 이슈예요.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MSCI는 2월 된 겁니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위험한 건 끝났다. 이런 안도감입니다. 아직 결론이 아니라 보류와 관찰 상태로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질문은 이겁니다. 좋다. 기술 파트너까지 붙일 수 있다 치자. 근데 MSCI 프레임을 완화할 수 있느냐? 자, 저는 여기서 해결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애초에 주총에서 뭐 설명도 없었고, 그리고 또 MSCI는 회로가 아니라 룰과 이런 데이터로 움직이니까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이번 딜이 MSCI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경로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해결이 아니라 완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 통로는 열 수 있다. MSCI에서 분리해지는 축은 보통 세 가지로 수렴합니다. 유동성 체력, 그리고 변동성 프로파일, 그리고 기업 정체성, 그리고 이번 딜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점은
특히 변동성과 정체성 이쪽입니다. 대중 채널 기반의 반복 노출 구조는 단기 펌핑이 아니라 신규 유입을 구조적으로 넓힐 가능성도 있고, 신규 유입이 늘면 거래량이 두꺼워지면서 변동성 충격을 좀 흡수하는 체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체성. 자, 비트마인이 이 지분 투자자가 아니라 기술 공급 파트너로 이렇게 인식되기 시작하면 시장 라벨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라벨 변화가 밸류에이션과 유동성으로 다시 환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MSCI는 해결됐다? 이거는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완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가능성은 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추측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제가 이후에 체크할 건 딱 세 가지예요. 거래량과 유동성이 실제로 두꺼워졌는지, 그리고 기술 파트너 역할이 공시와 제품으로 구체화됐는지, 시장이 비트마인을 자산 레버리지에서 테크, 플랫폼 옵션으로 리레이팅을 하는지.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고 좀 생각하고, 만약 상황이 좋아지는 이런 시나리오로 그려보자면, 비스트 인더스트리티즈가 콘텐츠 회사를 넘어 핀테크 정체성을 실제로 강화하고 상장 경로까지 열립니다. 이렇게 되면 비트마인은 레버리지가 두 겹으로 붙어요. 첫 번째, 보유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 그리고 두 번째, 비트마인이 기술 파트너로 재평가되면서 멀티플 리레이팅. 즉, 지분 가치와 멀티플이 같이 움직이면 트레저리에서 가장 강한 형태의 리레이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반대로 핀테크 확장이 지연되거나 뭐 규제톤이 보수적으로 바뀌거나 주총 이후 지금처럼 신뢰 훼손이 길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핵심은 하나예요. 조달 프레임이 약해진다. 트레저리 구조는 결국 주가 체력 기반 확장인데, 여기서 흔들리면 시장이 다시 할인 프레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구간 리스크는 딱 두 개를 묶어서 봐야 해요.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희석 리스크. 이 두 개가 같이 터지게 되면 주가 체력이 지금부터 좀 버티기 어려워질 겁니다. 자, 여기서 댓글 하나 제가 소개하고 제 관점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프콘 구독자님이 남겨주신 비트마인 핵심은 이거였어요. 시나리오는 이해됐는데 현실은 이더리움이 더 낫다. 맞습니다. 방어력 그리고 뭐 상승률, 계리율 보면 답이 나온다. 스테이킹 수익이 주가에 표시로 반영되는 시점부터 그때부터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 말은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마가 빠질 때 더 빠지고 오를 땐 덜 오른다. 이게 현실이다. 자, 이 댓글이 저는 뭐 네프콘 구독자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리스크 관리의 핵심 힌트예요. 비트마인은 구조적으로 이더리움 레버리지 프레임이 붙어 있고, 기대가 앞서갈 때는 프리미엄이 붙지만 기대가 꺼지면 괴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반드시 볼 게 이더리움 대비 비트마인 괴리율입니다. 자, 괴리가 줄어드는 구간, 뭐 스테이킹 수익 반영, 테크 프레임 반영.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릴레이팅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괴리가 더 벌어지는 구간, 신뢰와 조달 프레임이 좀 부담이 쌓이는 신호일 수 있다. 댓글처럼 이렇게 스테이킹 수익이 주가의 숫자로 찍히는 시점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 관점은 충분히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제 보유 관점으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총 이슈는 별개로 보더라도 비스트 이 딜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주총은 엉망이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M 내부 1 미만 구간에서 ATM 발행 가능성까지 있는 구조로 감안하면 제 판단은 비중을 낮게 가져가는 이 전략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비트마인을 들고 있다. 그럼 투자 시결을 지금부터 뭐 무조건 길게 잡아야 하냐?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 유동성은 뭐 AI 데이터 센터, AI 바이오 뭐 이런 다른 쪽으로 크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한 종목에 과도하게 묶이면 단지 그냥 기회비용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손절로 정리하기에도 비트마인은 뭐 단기 트레이딩처럼 움직이기보다 이벤트와 구조 변화로 좀 점프가 나오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예요. 비중 관리. 자, 여기에 비중이 낮다. 그냥 옵션처럼 들고 가면서 포트폴리오 굴리시면 됩니다.
비중이 높으면 선택지가 뭐 물타기, 뭐 신규 자금 이런 식으로 좁아지는데 지금은 기회비용을 좀 지불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기회비용은 언젠간 오르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비용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뭐 여기서부터는 비중을 조금 덜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쪽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말씀드리지만 제 말은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지금 하여튼 당분간 비트마인 환경은 뭐 신뢰 이슈, ATM 가능성, 정책, 뭐 클래리티 법안 지연, 그리고 금리 톤 변수까지 좋은 조건만 있는 지금 구간은 절대 아닙니다. 주총 별개예요. 현 시점에서 제일 큰 상방 조건은 결론적으로 이더리움 상승 가능성이고 나머지는 뭐 리스크 관리로 대응해야 하는 이런 변수가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딜 클로징 이후 비트마인의 역할이 기술 공급 계약까지 명확히 공개되는지, 이 비스트 쪽이 결제, 정산, 멤버십, 커머스에서 오는 이런 온체인 레일을 실제로 채택하는지, 이더리움 대비 비트마인 괴리율이 좀 줄어드는지, 조달 프레임이 유지되는지, 신뢰 훼손을 메우는 이런 공시 커뮤니케이션 개선이 나오는지. 자, 그래서 답은 맹신이 아니라 비중 관리다. 여기까지가 오늘 정리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발음이 좀 안 좋네요. 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마디 더. 뭐 요즘 비트마인 관련해서 뭐 음모론, AI 짜집기 영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건 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공시, 구조, 수급 프레임으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투자하는 만큼 저도 계속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말만 뭐 번지르르한 이런 시장이 아니라 지금 기회의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목 하나에 맹신하지 말고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해서 같이 이겨내 보도록 하시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프쿤도 운영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만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